애틀란타의 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애틀란타는 시장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팀에서 정한 가치를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즉, 팀이 책정한 선수의 가치에 따라 계약을 제안하고 선수 측에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할 경우 대부분 애틀란타는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치퍼 존스, 톰 글래빈, 팀 허드슨, 프레디 프리먼, 올슨 등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도 더 적은 액수에 애틀란타에서 전성기를 보내는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그 어느 팀보다도 홈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저스 못지않게 좋은 팜을 잘 유지하고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팀이기 때문에 떠나는 선수는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맥락으로 꽤 큰 마켓과 강력한 팬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지만 애틀란타는 사치세를 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사치세가 처음 도입된 1997년과 1998년 사치세를 2년 연속으로 낸 뒤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치세 한도액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AA가 부임한 뒤로는 매치와 필리스를 상대로 5시즌 연속 지구 1위를 하면서 사치세 한도액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과 1998년의 사치세는 팀에서 사치세를 넘기려고 했다기보다는 사치세가 설정되기 전 남아있던 계약의 영향으로 사치세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1997 시즌 애틀란타의 선발 로테이션은 존 스멀츠, 그렉 매덕스, 톰 글래빈, 데니 니글, 케빈 미루드였습니다. 즉, 이번 겨울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의지로 사치세 한도액을 넘지 않았던 애틀란타가 처음으로 사치세를 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댄스비 스완슨에게 그가 원하는 계약을 준다면 애틀란타는 댄스비 스완슨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팀 역사상 최초로 사치세를 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3,300만 달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완슨이 원하는 계약을 주어도 사치세 기준을 넘지 않지만 애틀란타는 선발과 불펜의 보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은 스완슨과의 계약이 사치세 초과 여부에 대한 애틀란타의 결정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틀란타에게 댄스비 스완슨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일까요? 저는 댄스비 스완슨과 애틀란타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들이며 애틀란타가 아닌 다른 팀에서의 댄스비 스완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애틀란타에서 애틀리언 댄스비 스완슨의 가치는 충분히 그가 제안한 6년 1억 4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댄스비 스완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 플레이오프 중 애틀란타를 방문했던 저는 프레스 컨퍼런스 룸에서 댄스비 스완슨을 만났고 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식 인터뷰가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댄스비 스완슨은 편한 슬리퍼에 편한 복장으로 경기 전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친분이 있는 듯한 애틀란타의 스포츠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NCAA 풋볼 우승 후보 영순위인 조지아 대학이 얼마 전 자신의 모교인 벤더빌트 대학을 62대 0으로 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의 이번 시즌 예상이나 애틀란타 호크스나 애틀란타 팔콘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애틀란타 스포츠 기자들이 있는 이곳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는 온통 애틀란타 스포츠팀들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디 프리먼이 애틀란타 팬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11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황금기가 지나고 암흑기를 지나온 애틀란타가 2010년 프레디 프리먼의 등장과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애틀란타의 황금기가 시작된 1995년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른 치퍼 존스와 겹쳐 보였고, 그 뒤로 팀이 계속 부진을 거듭했지만 혼자서 꿋꿋하게 팀을 지키며 소년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퍼 존스와 함께 뛴 마지막 선수라는 향수와 암흑기, 혼자서 묵묵히 야구를 해온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완슨은 조금 다른데요. 애틀란타는 2017 시즌부터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터너필드 대신에 애틀란타의 서북부에 위치한 콥 카운티에 지은 새로운 구장 트루이스트 파크로 홈구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댄스비 스완슨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차로 18분 거리에 있는 마리에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야구와 농구를 병행했으며 콥 카운티의 대릭지터이자 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5년 전체 1번 픽으로 애리조나에 지명됩니다. 애틀란타는 이런 그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리조나에서 데려왔고 2017 시즌 새 구장의 오프닝 데이에 맞추어
2016년이 끝나기 전 그를 메이저리그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2017 시즌 애틀란타의 홈 오프닝데이 로스터에 풀타임 첫 시즌을 맞이한 선수는 댄스비 스완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프리먼처럼 치퍼 존스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2017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전체 1번 픽 선수는 에이로드였고, 기준을 데뷔한 팀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전체 1번 픽 선수로 바꾼다면 애틀란타의 마지막 전체 1번 픽이었던 치퍼 존스였습니다. 물론 카를로스 코레아와 스트라스버그도 곧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댄스비 스완슨이 데뷔하던 시점에서는 치퍼 존스가 마지막 1번 픽 우승 선수였습니다. 콥 카운티의 야구 팬들은 콥 카운티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야구 명문이었지만 무관의 재앙이었던 벤더빌트 대학을 창단 첫 대학야구 결승전에 2년 연속으로 진출시키고 토너먼트 최우수 선수로서 첫 우승까지 안겨준 댄스비 스완슨이 전체 1번 드래프트 픽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뒤 콥 카운티에서 열리는 최초의 메이저리그 경기에 선발로 등장하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더 큰 무책임한 기대를 만들었고, 이는 댄스비 스완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데뷔 후 이어진 이러한 상황에 그의 앵사이어티 어택은 더 심해졌다고 그가 폭스 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고 플레이를 할 때마다 큰 부담감을 느껴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스완슨은 2019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치퍼 존스의 전담 지도를 받았고, 이 시점부터 하드히트의 비율이 40%가 넘었고 배럴 타구 역시도 두 자릿수가 되면서 타구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치퍼 존스는 2019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댄스비 스완슨과 함께 타격 훈련을 했고 그에게 정신적인 부분과 타격적인 부분 모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부터는 팀의 공식 타격 컨설턴트로 임명되면서 2021 시즌 오스틴 라일리가 타격에 눈을 뜨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쿠냐 주니어가 2018 시즌 등장해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팀의 중심이 되었으며, 오스틴 라일리와 같은 선수들이 성장하자 댄스비 스완슨은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슬램덩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화려한 도미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댄스비 스완슨은 진흙투성이 가자미가 되어서 팀을 우승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그는 공수 모두에서 훌륭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부담감을 덜어내자 전체 1번 픽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의 불안 증상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스틴 라일리는 자신에게 치퍼 존스를 추천해 주었고 내야 왼쪽에서 항상 함께하는 댄스비 스완슨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으며 경기 중 사소한 것까지 질문한다고 합니다. 마이너 시절부터 함께 지낸 오지 알비스와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매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편하게 해준 선수도 댄스비 스완슨이라고 합니다. 애틀란타에서의 그의 별명은 글루가이인데요. 말 그대로 접착제가 되어서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퍼 존스와 프레디 프리먼의 리더십이 앞에서 이끄는 카리스마형이었다면 댄스비 스완슨의 리더십은 뒤에서 밀어주고 힘들 때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유형으로 보입니다. 2021 월드시리즈 우승 후 댄스비 스완슨은 우승 축하 행사에 애틀리언스 저지를 입고 나타납니다. 1996년 발표된 아웃캐스트의 앨범이었던 애틀리언스는 아웃캐스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앨범인 동시에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틀란타에 대한 애착이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댄스비 스완슨이 젠더 보가츠, 카를로스 코레아, 트레이 터너와 같은 선수들보다 상위에 있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수로서의 가치나 재능에서 한 단계 아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애틀란타의 댄스비 스완슨은 그 어떤 선수도 가지지 못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대학 리그를 우승하고 전체 1번 픽으로 지명된 뒤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한 선수는 단 2명, 릭 먼데이와 댄스비 스완슨 뿐입니다. 만약 여기에 데뷔한 팀에서 우승이라는 것으로 조건을 강화하면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를 이룬 선수는 댄스비 스완슨 단 한 명뿐입니다. 애틀란타의 동네형 댄스비 스완슨이 약간은 부족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지역에서 강력한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틀란타는 언제나 그랬듯이 댄스비 스완슨의 FA에 맞추어 본 그리솜이라는 걸출한 신인 유격수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스완슨이 원하는 계약은 1년 1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양측의 차이는 약 4천만 달러입니다. 평소라면 댄스비 스완슨과 결별하고 본 그리솜에게 주전 유격수를 주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애틀란타는 돈이 많습니다.
애틀란타는 이번 시즌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홈 관중 300만 명을 돌파했고 메이저리그의 구단 가치 10위 안에 오른 팀들 대부분이 구단 운영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중계권이나 여러가지 사업 다각화로 돈을 번 것에 비해서 8,300만 달러의 운영 수익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주요 구단의 운영 수익을 살펴보면 양키스, 다저스, 매츠, 필라델피아가 각 4천만 달러, 790만 달러, 9,600만 달러, 1,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애틀란타보다 더 많은 운영 수익을 올린 팀은 9,700만 달러의 운영 수익을 올린 텍사스 단 한 팀뿐입니다. 여기에 중계권, 리그 수익 배분, 그리고 베팅 관련 수익까지 합친다면 애틀란타는 현재 곳간에 돈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팀의 원칙이 사치세를 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정도 수익이라면 과감한 투자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디그롬이나 에런 저지 혹은 카를로스 코레아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아마추어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대학리그 우승과 MVP를 탄 뒤 전체 1번 픽이 돼서 메이저리그에 와서 자신이 응원하면서 자란 팀에서 데뷔해 우승까지 한 선수가 자신의 프로 커리어 전체를 그 팀에서만 보내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댄스비 스완슨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입니다. 치퍼 존스가 애틀란타 팬들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더 보스였던 조지 스타인브레너가 치퍼 존스의 은퇴 뒤에도 오퍼를 할 정도로 그를 절실하게 원했지만 명문 양키스의 저지도 그들의 돈도 결국 치퍼 존스를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틀란타 팬들이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치퍼 존스의 낭만입니다. 댄스비 스완슨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도 새로운 팀에 간다면 적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자신의 불안 증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팀이 빅마켓이라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과연 댄스비 스완슨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한 명뿐인 자랑스러운 동네형으로 애틀란타에 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예상은요, 양측 모두 코레아의 계약까지 지켜본 뒤 애틀란타가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고 스완슨이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해줘 6년 1억 3천만 달러 선에서 양측이 합의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영상이 저의 뇌피셜로 놀림거리가 될지 아니면 성지가 될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